서울 전두리에서 개척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교회를 좀 키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오셔서 경매를 좀 알아보십니다. 그러다가 안 박사라는 전문 사기꾼을 만나요. 근데 이 안 박사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정권의 비자금을 현금화시키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4억을 주면 1,000억짜리 건물을 당신 앞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걸 믿으셨어요? 오, 여러분 가슴이 뛰시죠?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가슴이 뜁니다. 눈앞에서 1,000억짜리 빌딩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만 빼면 안 박사 일당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산에 가서 국정원 국장님이라고 하는 뭐 윤 국장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뭐 청와대 2인자도 만나고 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심지어 교회를 담보로 잡아서 다 모아서 4억을 결국 만들었어요. 1,000억짜리 빌딩이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안 올 뿐만 아니라 진행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2천, 3천 계속 뜯어갑니다. 무려 7년 동안 끌려다녀요. 어머. 아니 그 일-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사기를 잘 칠 수 있고 처벌을 잘 안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은 어떤 사기 조직이 아니고 사기 인력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서로 자기들끼리 대강만 아는 피해자 한 명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사기 조직을 그때 짜는 거예요. 국정원 담당, 청와대 담당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네 배우. 그렇죠.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가니까 고소가 돼도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을 미루면 되는 거예요. 쟤한테 난 속았어요. 쟤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 좋아. 공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연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려 얘들은 한 50회 정도 이 짓을 해먹어요. 실제로 이 사건을 처음 개발하신 분이 김 회장님이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설적인 분이시죠. 이분은 한 76회 정도 어머나. 이걸 하셨는데 회장 닮만하네요. 네, 근데 68회를 무혐의로 다 빠져나가십니다. 대단하죠. 그 50회 사건 기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연결고리를 그래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일당을 다 구속을 시켰죠. 안 박사는 도망을 갔는데 안 박사 사무실로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사관이 하는 말이 이 인간이 거기에서도 사모님 정부 물건 하나 하시죠. 이러고 있더랍니다. 반대로 이 목사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걷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상황이 돼도 그거 그렇게 형량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뭐 한 징역 1, 2년 정도 얹혀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무조건 범죄율 1위가 사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기꾼들이 재범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형량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거의 잘 안 돼요. 구속되면 또 사기꾼들은 가서 합의를 그렇게 또 잘해와요. 외상 합의도 잘해오고 할인 합의도 잘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 풀어나죠. 사기죄가 사실은 왜 무섭냐면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재산상으로 환원이 가능한 금액을 따져보면 1년에 피해액이 20조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회수가 되는 사기 피해액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사기는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사실 사기는 다른 사람 말에 속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신 건 뭐냐면 눈앞에 1,000억짜리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짜리 건물 보여주면 그거 가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돼요.
그 건물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갑구에 소유자가 나와 있죠. 소유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산에 국정원 없습니다. 남산은 돈가스집 있고 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이 당하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절박한 사람. 그중에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야생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예요? 새끼들. 새끼예요. 이 사회도 똑같아요. 이제 막 사회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20대 초반에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해요. 수민 씨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연예인 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놀라운 광고를 봐요. 여기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데뷔할 때까지 생활비를 준대요. 그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도 공짜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덕분에 꿈을 이루었어요. 하석진. 이렇게 써. 그 길로 수민 씨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면접을 봐요. 야, 면접을 받는 그냥 덜컥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계약을 맺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성형수술만 받고 도망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담보가 필요해. 네가 대부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담보조로 우리에게 맡겨. 수민 씨 갑자기 머리가 띵하죠. 그건 좀 그랬더니 야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너 뭘 믿고 우리가 너 그걸 해주니? 나중에 너 행사 한 번 뛰면 그 돈 다 갚어. 정말 악질적인 대부업자들로부터 두 군데에서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건네주고 집에 가서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자 독촉은 엄청나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민 씨가 저 좀 일 없어요. 성형은 언제 해줘요?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들이 내가 거칠어졌네요. 아 이렇게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고객님들이시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네. 그 악질 고객님들께서 수민 씨한테 이제 나쁜 제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방송을 나가려면 방송 관계자하고 동침을 해야 돼.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좀 험한 일을 좀 해. 처음엔 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는 호랑이처럼 온다고 했어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응해요. 정말 심한 건 뭐냐면 몰카를 찍어요. 이런 청년들은 사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수치심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고소 고발도 못하고 끙끙대고만 있습니다. 결국 성형외과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성형외과 실장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당들이 다 구속이 됐죠. 근데 마지막에 수민 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일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몰카 동영상만 삭제되면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그것만 제발 좀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철로 된 수세미로 이렇게 가슴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사건 할 때 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범죄는 다 찾아냈어요. 진짜 엄하게 한번 구형을 했거든요. 뭐 부장님이 야 이거 구형 너무 세다. 사람을 죽였니?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람 죽인 거다. 알았어. 그러면 도장 찍어줄게. 해서 결국 받아서 갔죠. 능지처참해. 능지처참. 진짜 처벌이라는 게 세야지 이거 무서워서라든 경각심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민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게 몰카만 지워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분의 인생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 인생은 뭐로 보상을 받냐 이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금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동영상을 추적해서 없애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약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혹시 계약 한 건이라도 하신 분 계세요? 저 오늘은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안 해요. 한국에 오늘 계약 단 한 건도 안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니, 여기다. 여러분 여기 온 거 자체가 계약이 그렇죠. 아, 여기 들어오신 건 다 계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차 타고 왔죠. 차 타고 왔죠? 네. 기름도 넣으실 수 있고 톨비를 냈을 수도 있고 교통카드를 찍었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계약 이거 하나가 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계약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은 이 계약은 공개하고 같습니다. 자, 계약서 쓸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 같은 거 회원 가입할 때 뭐 동의하라고 클릭하잖아요. 그 약관 다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전체 생각하는데, 동의 그냥. 네, 그냥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고 그냥 다만 저는 이제 왜 회사랑 계약할 때 비율 관계는 조금 맞아요, 맞아요. 앞에 그 사항은 다른 계약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대충 뭐 다 똑같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맨 뒤에 이제 뭐 계약 위반 시 세배 뭐 청구, 뭐 그런 거, 청구 예. 이런 거. 우리 허영지 씨는? 저는 계약 종료일이요. 아이돌. 네, 좀 네. 아, 예,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계약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거, 내가 갖는 것만 신경을 써요.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이면 공증을 꼭 받아놔야 되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어떤 노인분이 사채업자한테 너무 급하기 때문에 10억을 빌렸습니다. 급전으로 10억을 빌려요. 그리고 담보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맡깁니다. 그리고 꼼꼼히 계약서를 적죠. 뭐 변제일은 언제고 이자는 얼마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뭐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은 뭐 어디에서 관할로 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근데 사채업자는 사실 이때 이 회사를 뺏고 싶었어요. 돈 10억보다. 훨씬 더 알짜배기 회사거든요. 변제일이 됐습니다. 자, 4월 11일 날 변제일이에요. 이날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타버려요. 변제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변제 장소가 상암동 소망 커피숍 이러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안 받아서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하지만 변제 장소가 없으니까 그날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렸 일부러.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일으켜서 담보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제 장소 같은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회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 분쟁 엄청 하고 회사는 지켰어요. 회사는 지켰는데 엄청 고생했죠. 이렇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탁소라고 있습니다. 공탁소에 가서 공탁서 2통을 내요. 그러면 거기 공무원이 공탁금 납입서하고 공탁서 정본 2개를 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 공탁금 내면 돈 갚은 게 돼요. 10억 갚은 게 됩니다. 제가 이번엔 퀴즈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검찰 굿즈인데 검찰 굿즈. 네, 검찰 굿즈인데 갖고 싶어. 있어 보여. 와.
갖고 싶어. 맞추시면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이란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몇 프로일까요? 네. 2%? 최고 그런 또 제가 무슨 조정 쓰게 해주세요. 2.2는 낮은 거 아니에요? 네. 20. 근접.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24%요. 야. 24%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빌린 돈은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24% 이상 안 갚으면 돼요. 이건 1년입니다, 1년. 돈 필요할 때 보면 무담보, 무보증, 뭐 신용 등급 상관없이 뭐 100% 돈 빌려드립니다. 막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담보도 안 주고 뭐 신용 등급도 낮고 보증인도 없는데 돈 막 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 괴롭혀서라도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실검에 한번 올려보자가 제 목표인데 여러분 대출이 필요하시면 금융감독원에 보면 서민금융 1332라는 게 있어요. 대출이 필요하면 일단 여기부터 가보세요. 세이망 호시 대출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고 그 두 군데를 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빚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 싶으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금융위원회에 가셔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해보세요. 알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필요하시면 서민금융 1332라는 게 있어요. 서민금융 1332. 무담보, 무보증,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서민금융 1332. 네.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사채업자들이 선이자라는 걸 띄잖아요.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빌려줄 때 선이자 500만 원 띄고 1,500만 원만 줘요. 그리고 차용증에는 2천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럼 1년 뒤에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야, 이거 어렵다. 무조건 이자는 몇 프로? 24%. 24%. 1,860만 원. 선이자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요. 법에서. 무조건 내가 빌린 돈은 1,500입니다. 그 1,500에 1년 이자, 최고 이자 24%. 그걸 계산하면 360만 원이 나와요. 1,500만 원 원금에다 이자 360만 원 합쳐서 1,86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밤에 돈 갚아라고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내가 돈 빌렸어요. 근데 밤에 전화하잖아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 빌렸는데 우리 처나,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돈 갚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 직장 동료 후배들한테 가서 야, 김홍 단장이 우리 돈을 갖다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법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녹취를 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한 다음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 그리고 한국 대부금융협회 아니면 대부업 피해 신고센터 아니면 경찰서 가서 그냥 신고하셔도 돼요. 신고를 하시면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도박 같은 것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 도박이요? 밑장 빼기라든가. 영화에서 보던 밑장 빼기? 네. 그런 걸 의뢰를 해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 이런 걸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60억을 날렸어요. 오. 3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60억을 날렸습니다. 60억을. 그 사람은 도박죄로 해서 한국에 송환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네. 도박할 수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칩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 와. 차 한 대씩에 몰고 가는 그런 게임인데 저한테 의뢰 왔을 때 이걸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랬어요. 도박인 거 도박인지 내가 뭐 이거 할 게 뭐냐 했더니
세상에 법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왜요? 이 사람이 네. 사기를 당한 거다. 밑장을 뺐으면은 도박죄가 성립이 안 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피해자지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보니까 와. 딜러가 밑장을 빼는 장면을 찾아달라. 사기를 치는 장면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자기는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와. 근데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인가? 제가 영상을 지금 최초로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장면을 보시고 언제 밑장을 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밑장을 뺐는지. 밑장 빼기 장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지노 게임 시작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내정 끝났다고요? 뺐다고요? 벌써? 안 보여. 아 근데 안 보여요.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 지금 너무 크게 봐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영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밑장을 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밑장을 뺄 때 일부러 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딸 때만 밑장 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계속 따기만 하면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잃어주고 1000만 원 잃어주고 1억 잃어주다가 한 방에 훅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석하려면 뭔가 정보가 얻어야 있다 해서 딜러도 만났어요. 화이트 딜러라고 하고 블랙 딜러라고 하는데 화이트 딜러는 정상적으로 게임하신 분이고 블랙 딜러는 밑장을 빼거나 탕을 쓰시는 분은 블랙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화이트 딜러한테 만나서 물어봤죠. 밑장을 빼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빼는 거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카드를 그걸 탁 썼더니 홀짝홀짝으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홀짝홀짝홀짝으로 빼요. 홀짝홀짝으로 빼요. 그리고 빨간색 원에 빨간색을 딱 또 빼요. 거기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소름이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보는 건지 알았는데 다 박수 쳤어요. 됐다. 와. 뺄 때 잘 보시면은 앞장을 뒤로 밀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뒷장을. 이런 식으로 빼는데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뺄 때 보면은 이 초보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니까 나중에 들게 된대. 아 팔꿈치를요? 네, 이렇게 들어서 빼야 된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뺀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팔을 한번 보세요. 팔이 언제 올라갔는지. 자, 왼팔이요? 네, 카드를 뽑는 왼쪽 팔. 올라갔어. 둘, 셋, 넷. 와 봤어. 많이 올라갔죠. 그러네. 아, 신기하다. 아 이걸 어떻게 찾았지? 이거를 프레임을 중첩시켜서 한번 볼게요. 5번째 팔만 저만큼 올라가요. 와. 저 패턴들을 계속 찾아냈어요. 저게 육안으로 앞에서 보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빨라서. 네. CCTV가 있으니까 그나마 밝혀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밑장 부분에 대한 음영 부분을 주파수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간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식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블랙 딜러한테 물어봤는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예요. 저거는. 그럼 더 원래 잘한- 팔도 연습을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근데 이 사람은 팔을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잡아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죄를 받았어요. 네. 최근에 제가 했던 작년에 했던 사건이에요. 구치소에 있는 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달라고 했고 현장 가기시도에 찍힌 건데 가게에 들어가서 담배를 한 수십만 원치 훔쳐서 가져온 거예요. 담배 수십만 원치를. 그 마스크를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지금 6개월째 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눈썹 라인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있긴 한데 네. 근데 마스크는 사실 요새 핸드폰도 마스크 써도 이렇게 얼굴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네, 역시. 그래서 그 혹시 뭐 요즘 기술이라면 좀 접근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 처음에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쓴 사진이 있었으면은 할 수 있다까지까지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저한테 준 사진은 저게 다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간청을 했어요. 제발 부탁해서 저 피고인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을 좀 찍어와 달라.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 구치소에서 사람을 이렇게 찍고 막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이 변호사가 그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이제 마스크 쓴 사진이 저한테 가져왔죠. 그럼 마스크 쓴 사람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이제 상대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화질 개선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저 노이즈들이 많죠. 노이즈를 싹 제거해서 얼굴만 클로즈업한 후에 두 인물에 대한 매칭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그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죠. 이건 뭐 몇 포인트 나오겠어요? 90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네, 97.3%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네, 다음에 마스크 쓴 후, 마스크 쓰기 전. 그런데도 88%가 나왔어요. 아까 장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실험한 결과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0.9%. 이때부터 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재판이 뭔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마스크 쓴 사람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3%밖에 안 나왔어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승한 건가 보죠? 그렇죠. 약간 눈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도 50%를 넘지를 않아요. 수치가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연관성을 찾는지가 궁금해서. 보통 8, 90% 이상은 돼야 돼요. 아니네. 아예 이제 다른 사람인 거죠. 전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설마 지금 이게 2023년에 뭔가 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저 사람이 지목됐을까요? 목격자. 오늘 제목은 기억이죠. 기억이죠. 이 사람이 가게에 온 것도 맞아요. 사건 당시 밤이 아니고 낮에 왔다 갔어요. 근데 이 전과가 있어요. 동정 전과가.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가게 주인한테 이 사람이 아침에 왔다 간 사람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을 잡으러 갔고 또 이 사람 잡으러 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과도 있고 하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재판부나 또는 검사나 다 봤을 때 죄가 인정된다. 그리고 얘는 동정 전과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됐고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판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와, 천운이다, 천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결과가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무슨 결과냐? 전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데이터를 보여드렸어도 재판부에서 야, 네가 하는 분석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그냥 유죄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를 계속 이제 재판부한테 거의 30분, 40분 설명을 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떤 논문에 의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어느 법정에서 어느 사건에 쓰였고 이걸 다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변호인이 목격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맞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진짜로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이렇게 됐고 범인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까? 했더니 검정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화 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술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유죄.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무죄가 나왔어요. 진짜 큰일 하셨네요.
아 진짜 한 명을 살리셨네. 이게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과 관련된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기억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거에도 무서웠지만 지금은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눈 자체도 이렇게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개발이 돼요. 과거를 기록하고 빛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 사진. 사진은 사람의 기억과 눈도 아닌 그대로 빛을 담는 장비예요. 사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회화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특이한 게 좀 있나요? 말이 어때요? 다 꽁충꽁충 뛰고 있죠. 예전에는 말이 굉장히 빠르게 고속 질주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저런 그림밖에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진이 발명되고 에드워드 머리 리치가 움직이는 마이라고 해서 총 12장의 연속 사진을 찍게 돼요. 이게 최초의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어때요, 말이? 네 발을 딛고 뛰어요. 실제로는 두 발 꽁충 뛰는 게 아니고. 신기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초고속 카메라도 나오고 뭐 더 고해상도 카메라 나오니까 총알까지도 다 찍어내죠. 뭐 번개 치는 것까지도 찍어나고. 여기 계신 분들 사진 많이 찍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사진만 지금 찍어놓은 거에도 한 수만 장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은 유정 씨도 사진 찍잖아요. 네. 그냥 찍고 딱 저장만 하는 거 아니죠? 수정하죠. 네. 제가 실제로 유변조 분석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럼 사진 조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가 궁금했어요. 1865년에 링컨 합성 사진이에요. 꽤 오래됐네. 네. 얼굴이 합성된 걸까요? 몸이 합성된 걸까요? 아니면은 왼쪽이 진실한 걸까요? 우측이 진실한 걸까요? 원본이 있는 거죠? 하나도 조작이 안 된 거예요? 찾아보자.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왼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왼쪽 아닙니까? 그럼 왼쪽이 뭘 합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리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 우측에 있는 게 원본이에요. 우측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부통령이에요. 존 카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7대 부통령으로서 저렇게 자기 멋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도 멋있게 입고 팔도 이렇게 포즈를 취했죠. 이 사진 있는 반면에 링컨 같은 경우에는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해서 키가 190cm까지 커지고 팔다리가 거미처럼 길어지면서 이게 자세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누군가가 이거를 합성을 해서 멋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5짜리 지폐에 있는 그 얼굴을 존 카론의 몸을 그대로 가져다가 얼굴만 따다가 합성을 한 거예요. 얼굴만.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측에 있는 저 인물은 노예제를 찬성한 사람이에요. 참 역사적으로 좀 안타까운 이 합성 사진인데 그 링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큰 해는 없었어요. 우리 생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변조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 박사 공부를 하면서 처음 치욕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2005년에 세상을 바꿔놓는 위변조 분석 사건이 일어나요. 위변조 사건이 일어나요. 2005년에. 2005년? 네, 저하고 같은 일에 성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네이처지에 논문을 조작해서 낸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황우석 사태가 2005년에 있었고 제가 2009년에 박사 공부를 하면서 저도 박사 공부를 하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논문들을 다운받아서 봐야 되거든요. 쭉 계속 보면은 논문 서론에 항상 황우석 이름이 등장돼요. 이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황우석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헨리 파리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위변조 분석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논문에 항상 저렇게 쓰니까 그 밑에 위변조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다 황우석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됐다면서 위변조 분석 기법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변조 공부하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뭐가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아요? 같은 형상들이 중첩되어 있죠. 네. 근데 저기 샘플링한 인덱스 번호는 다 달라요. 날짜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걸 찍어놓고 여러 개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잘라서, 오려서. 그래서 논문도 취소됐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사진 위변조와 관련된 것들이. 대한피부과 의사협회에서 저한테 문신 사진들을 쭉 보내줬어요. 어느 한 의사가 자기가 개발한 지우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감쪽같이 지워진다. 네, 너무 깨끗하게 지워.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의사분들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문신이 있는 걸 지우려면은 한참 걸려요. 여러 번 계속해야 돼요. 색소를 다 빼려면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진다 하고 논문도 냈고 또 광고도 냈어요. 이 의사협회에서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설마 하고선 저한테 이 사진들 다 보내줘서 위변조 됐는지를 봐달라고 했어요. 위변조 된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사진이 문신하기 전에 그냥 미리 찍어놓고 자기 팔. 예. 그럼 왼쪽은 그냥 문신하고 해서 순서 바꿔서. 반대팔 아니에요? 반대팔? 저 점이 똑같잖아. 그러네 점. 어우, 점이. 저는 보자마자 이랬어요. 이런 식. 아, 이건 너무 가까이 찍었어요? 너무 멀리 찍고? 시차가 없는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 두 개예요. 보세요. 어깨 저기 왼쪽에 옷 주름 보세요. 옆구리 밑에 부분도 주름 보세요. 오! 주름 똑같죠?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문신을 지우고 다시 팔을 걷어올린다고 한들 저 주름까지 똑같이 표현. 그렇죠. 확률상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포토샵을 썼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법정에 가면은 때를 쓴다고 할게요. 때를 써요. 무슨 때냐? 아니 저렇게 주름 같이 생길 수도 있죠. 포토샵 쓸 수도 있죠. 잘라내기 위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위변조 검출 맵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리터칭한 부분이 저렇게 검출이 되는 거예요. 대박.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그 위변조를 하는 것도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걸 잡아내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대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 만드는데 지금 여기 나왔던 검출맵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저 혼자서 단독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자기에 맞게끔 개발을 다 해요.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중에서 이거를 개발했고요. 딥페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여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딥페이크 많이 하죠. 네, 진짜로. 성범죄에도 이용이 되고요. 특정 인물을 막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답을 드리면요, 100% 못해요. 100% 위변조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문에는 창과 방패가 있는데요. 뭔가 공격해오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연구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나오면 백신을 개발하듯이 지금 시점에는 딥페이크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근데 그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 뭐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들 다 믿지 말아라. 다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막 합성하잖아요. 지금은 얼굴을 딴다든지 몸매를 줄인다든지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예 없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최초의 빛을 기록하는 이 장비가 진실을 왜곡하는 장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록과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록이 점점
신뢰도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기억이 더 우위에 쓰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하죠.